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중학생 과학올림피아드 1단계 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직선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력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즉 1초라는 기준을 정해주고 이동한 거리를 비교한 것입니다. 속력은 V라고 쓸 거예요. 분수로 나타낼 때 기준량이 있으면 분모로 내려옵니다. 따라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나타내고 기호로 나타내면 시간 t, 이동거리 s를 사용해서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쓸 수 있습니다. 속력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시간의 단위는 초를 사용해서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5m per sec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물리에서 단위의 분모에는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m per sec는 1초에 5m 가는 빠르기를 의미한답니다. 자, 그럼 평균 속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경우 고속도로에서 엄청 빠르게 달리기도 하지만 차가 막히는 경우에는 매우 느리게 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기도 하죠. 이렇게 늘 똑같은 속력으로 갈 수는 없고 어느 때는 좀 빨라지고 어느 때는 좀 느려지고 하는 경우에 빨라지고 느려지고 하는 매 순간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움직인 총 시간 동안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니? 라고 할 때 우리는 평균 속력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한 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과 걸린 시간을 안다면 움직인 거리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평균 속력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80km per hour의 평균 속력으로 4시간 동안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여행한 총 거리는 80km per hour 곱하기 4시간이 되어서 320km가 됩니다. 이러한 평균 속력을 속력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여기가 처음 속력이고 여기가 나중 속력이며 이 주 값의 중간 값이 평균 속력이 됩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평균 속력과 걸린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알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에 평균 속력은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합을 2로 나누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물체 가운데 속력이 수시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km per hour로 달리던 자동차는 붉은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면 속력은 0km per hour가 되고 신호가 바뀌어서 다시 달리기 시작하면 밀린 차량들 때문에 속력이 30km per hour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의 매 순간의 속력인 50km per hour, 0km per hour, 30km per hour와 같이 어떤 순간순간의 속력을 순간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속력계를 통해 순간 속력을 알 수 있답니다. 순간 속력은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에서 특정 시간에서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과제를 풀어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입니다. 1초 동안 변한 위치를 나타내는 변위를 비교한 것입니다. 1초라는 기준을 정해주고 변위를 비교한 것이죠. 이때 변위는 물체가 출발한 전과
도착하는 점을 이은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변이는 방향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변이가 벡터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이는 이동거리와 달리 델타 S 위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이와 같은 기호를 쓰게 됩니다. 앞에서 속력을 다룰 때 나왔던 이동거리는 경로를 따라 움직인 거리로 변이와 달리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크기만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P점에서 출발하여 Q점에 도착하기 위해 A, B, C 세 경로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거리는 A가 8m, B가 6m, C가 10m로 모두 다르지만 변이는 P에서 Q를 향하는 방향으로 A, B, C 세 경우 모두 6m로 동일하게 됩니다.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속력의 기호인 V 위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속도의 단위는 속력의 단위와 똑같은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럼 속도가 방향을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직선 도로에 5m/s로 달리는 자동차와 마이너스 5m/s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물체를 플러스 5m/s로 플러스 방향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플러스를 생략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5m/s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플러스 방향인 오른쪽이 아닌 반대 방향, 즉 왼쪽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학에서의 마이너스, 즉 0보다 작은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속도는 빠르기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자동차는 방향은 다르지만 빠르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1초에 5m씩 가는 것이죠. 즉, 두 자동차의 속도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속도의 크기인 절대값으로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말하며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즉, 속력은 일정해도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경우 등속도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면 다른 운동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등속도 운동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이동거리는 걸린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속력 시간 그래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속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축에 평행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직선 아래의 넓이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나타냅니다. 이동거리는 속력과 시간의 곱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직선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되어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속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도 운동 가운데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때 등이란 의미는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역학의 많은 문제들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가속도 운동은 역학에서 대단히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물체의 운동이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세 가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시간축에 평행한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가속도를 의미하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를 거리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면 점점 증가하는 2차 곡선 형태의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활용해도 되고 또는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나타내어도 마찬가지인데 가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로 나타내어집니다. 이때 처음 시간을 0이라고 하면 가속도는 t-0분의 나중 속도 v- 처음 속도 v0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v0 더하기 at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평균 속도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서처럼 이 등가속도 운동에서처럼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경우에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합을 2로 나눈 경우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때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때 평균 속도를 활용한 물체의 움직인 거리, 즉 위치의 변화는 평균 속도에다가 운동한 시간을 곱한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체의 위치의 변화 델타 x는 2분의 1의 처음 속도 v0와 나중 속도 v의 합에다가 시간 t를 곱한 것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식의 나중 속도 v에 처음에 우리가 구했던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넣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물체의 위치의 변화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과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이 두 식에서 시간 t를 소거하게 되면 v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델타 x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유도한 이 세 식, v는 v0 플러스 at, 델타 x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a 델타 x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경우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정식이 됩니다. 자유낙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처음 운동과는 상관없이 오직 중력의 영향만을 받으며 운동하는 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력의 영향만을 받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인 약 9.8m/s 제곱이 되고 따라서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지구에서의 고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도가 증가하면 중력 가속도는 감소하게 되고 위도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표면 근처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근사적으로 9.8m/s 제곱의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공간은 지표면 근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에 모두 등가속 운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에서 직접 실험한 갈릴레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한 일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위쪽 방향을 y로 정의하고 운동식에서 위치 변수로 y를 사용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경우에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를 사용하며 가속도의 방향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유낙하 운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지 상태로부터 낙하시킨 물체의 운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지 상태로부터 낙하시킨 물체의 운동은 초기 속도가 0인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때 편의상 아랫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고 처음 물체의 위치인 y0를 0으로 두겠습니다. 이때 좌표의 선택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느 쪽을 양의 방향으로 삼든 어디를 좌표의 원점으로 삼든 물리적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편리한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보통 처음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정지 상태에서 낙하시킨 물체의 운동의 경우에 나중 속도 vy는 gt, 나중 위치 y는 2분의 1 gt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인 vy제곱은 2gy라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연직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직 아래로 던졌다는 말은 초기 속도 vy0로 똑바로 아래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말합니다. 이때는 편의상 아랫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고 처음 위치인 y0를 0으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여 해결하면 나중 속도 vy는 vy0 더하기 gt, 나중 위치 y는 vy0t 플러스 2분의 1 gt제곱,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gy라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이는 초기 속도 vy0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으로 편의상 위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위치 y0를 0으로 하였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처음에 윗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방향인 아랫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g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정리하면 나중 속도 vy는 vy0-gt, 나중 위치 y는 vy0t 마이너스 2분의 1 gt제곱, vy제곱 마이너스 vy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y라는 관계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를 활용해서 우리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에 세 과제들을 해결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세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입니다. 세 과제 중 과제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